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면을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육면체의 앞면이 다르게 튀어나와 보일 겁니다. 이 사례는 분명히 세계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는 그대로인데 뇌의 활동에 따라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잘 나타냅니다. 사실 현대 뇌과학의 지식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경험은 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례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뇌의 활동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갈 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그의 책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을 때의 지각은 눈앞의 광경에 조금 더 가까울 뿐 꿈을 꿀 때와 비슷하다. 즉, 우리는 현실이 꿈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 또한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두운 독방에 갇힌 사람은 금방 환각을 봅니다. 분명 그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의 정신이 시각적 광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의식할까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의식하는 건 우리 존재의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기억에는 외현기억과 암묵기억이 있는데요. 외현기억은 명시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어제 저녁에 피자를 먹었다 같은 기억이죠. 반면 암묵기억은 우리가 절대로 의식할 수 없는 기억을 뜻합니다. 암묵기억의 힘은 아주 놀랍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선행성 기억상실증 환자에게 하루 종일 테트리스를 가르쳐주고 해보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실력이 많이 늘었겠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이 환자는 자신이 테트리스를 배웠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테트리스 실력은 그대로 늘은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테트리스를 배웠다는 외현 기억은 사라졌지만 암묵 기억이 남아있던 거죠. 기억 말고도 우리의 취향도 무의식적인 면을 크게 포함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자신과 이름의 첫 글자가 같은 사람을 선호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괜히 자신과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이 가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생각을 명시적으로 한 건 결코 아닙니다.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름 첫 글자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적 생각과 별개로 이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데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덴티스트, 즉 치과의사가 유난히 많고 로라 중에서는 로이어, 변호사가 유의미하게 많으며 조지 중에는 지올로지스트, 지리학자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의식 이면의 무의식에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글먼은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에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는데요. 여러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서 과연 인간이 나 자신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합니다. 특히 그는 우리 뇌의 활동을 묘사하면서 정신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내 뇌가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신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뇌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 뇌는 여러 파벌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정부가 겉보기에는 하나의 전체처럼 움직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정당들 사이의 경쟁 구도가 작동하고 있듯이 우리 뇌도 얼핏 보면 하나의 결과물을 내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시스템들이 경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쥐를 통로에 놓고 통로 끝에 먹이와 전기 충격기를 동시에 두면 쥐는 먹이를 향해 가려고 하다가 멈칫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먹이에 대한 욕망을 만들어내는 뇌의 시스템은 앞으로 가려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위험을 회피하려는 뇌 시스템은 뒤로 물러나는 힘을 만들어내죠. 쥐는 바로 이 두 시스템의 힘이 평형을 이룰 때 그 지점에서 제자리에 멈춥니다. 고민이란 말하자면 두 자아가 경쟁하며 평형을 이룬 상황인 거죠. 인간의 뇌에는 의식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후자를 가리켜서 이글먼은 좀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좀비들은 아무 의식이 없이 기계처럼 움직이죠. 우리도 사실 삶의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좀비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내 익숙해지면 전혀 의식하지 않고도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죠. 여기에는 좀비 같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내가 의식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나의 대부분 활동이 사실 내가 전혀 의식할 수 없는 좀비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면
나는 과연 누구라고 말해야 할까요? 심지어 나의 의식적인 생각마저 사실은 여러 경쟁하는 뇌 시스템들 사이의 충돌과 협상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산출물이라면요? 1966년 미국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찰스 휘트먼이라는 남성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를 일으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는데요. 그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이후 그의 집을 수색하러 간 경찰들은 아주 오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휘트먼은 대학교에 가기 전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도 살해했습니다. 그의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른 구체적인 이유를 이성적으로 콕 집어낼 수가 없다. 휘트먼은 지능도 높았고 과거 해병으로 복무했으며 평범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르기 몇 달 전 일기에서는 나는 내 정신적 혼란과 싸우고 있으며 엄청나게 폭력적인 충동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아서 병원에도 찾아갔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서에는 남은 돈을 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해달라고 적었죠. 자신의 범행과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요. 휘트먼의 시신을 부검해보니 그의 뇌에서는 동전 크기만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 종양은 편도체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편도체는 두려움과 공격성 조절에 관여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도체가 손상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휘트먼의 한 친구는 그가 아주 정상처럼 보일 때도 자기 안에 뭔가를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휘트먼은 자신의 이성적인 부분을 통해 어떻게든 폭력적인 충동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공격성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들을 상대로 승리했고 그 결과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벌였죠. 그는 자신 안의 괴물적인 부분에 잡아먹힌 것입니다. 정신의 민주주의적 구조는 인간을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렉스라는 한 결혼한 남성은 20년 만에 갑자기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에 병적일 정도의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그의 아내는 그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안화 전두피질에서 커다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종양을 제거하자 그의 성적 취향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묘한 현상은 알렉스의 뇌에 있는 두 시스템 사이의 경쟁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특정 뇌 시스템은 금기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고 그런 생각도 삼가도록 그를 이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손상되자 옆에서 억눌리고 있었던 다른 시스템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과연 알렉스는 원래 이상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인 걸까요? 아닌 걸까요? 분명히 알렉스 안에는 이상한 성적 열망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들에 의해서 잘 통제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상한 성적 욕망과 그 욕망을 억제하려는 힘 둘 중 무엇이 진짜 알렉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이 둘의 혼합이 알렉스인 걸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계기를 묻는 질문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계기가 뭐야? 네가 이런 길을 가게 된 계기가 있니? 이런 질문을 흔히 하는데요. 물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 경우 이미 우리의 좀비 시스템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알아챈 우리가 의식적인 설명을 덧붙인 것에 가깝습니다. 이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매우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좌뇌와 우뇌는 원래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이 분리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좌뇌와 우뇌가 따로따로 일을 처리할 뿐이죠. 마치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자아가 때로 있는 것처럼요. 한 실험에서는 좌뇌와 우뇌가 분리된 환자에게 좌뇌에 연결된 눈에는 닭발을, 우뇌와 연결된 눈에는 눈 내린 겨울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카드 중에서 자신이 본 것과 관련된 것을 고르라 했죠. 그러자 환자는 우뇌와 연결된 왼손으로는 삽을, 좌뇌와 연결된 오른손으로는 닭을 골랐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두 사람이 각각 카드를 고르는 것처럼 눈 내린 풍경에 대해서는 눈을 치우기 위한 삽을, 닭발에 대해서는 닭을 고른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사람에게 왼손으로는 왜 삽을 골랐어요? 이렇게 묻자 너무나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닭장을 청소하려면 삽이 필요하잖아요. 이 대답은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우뇌로 눈 내린 풍경을 보고 삽을 고른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자 좌뇌 쪽이랑 연관된 닭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는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설명은 주로 좌뇌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는 좌뇌와 우뇌가 분리됐기 때문에 좌뇌는 눈 내린 풍경을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오직 닭발만을 봤기 때문에
닭발이라는 제한된 정보 안에서 자신이 삽을 골랐다는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억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우리는 평상시 이런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실험을 수행했던 뇌과학자 가자니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반구의 해석 메커니즘은 질서와 이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항상 질서와 이성을 찾아내려 하기 때문에 계속 실수를 저지른다. 나는 왜 이런 인간인 걸까? 왜 요즘 무기력할까?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일상의 아주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성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을 질서 있게 설명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 생각, 욕망의 대부분은 좀비 시스템에 의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할 뿐인 거죠. 좀비 시스템이 더 매끄럽게 잘 작동하고 있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글먼은 뇌의 의식적인 시스템과 좀비 시스템의 관계를 CEO와 회사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CEO는 사실 평소 이루어지는 대부분 회사 일들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각 부서가 구체적으로 무슨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모르죠. 다만 CEO는 회사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보고받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의식적인 시스템은 우리의 거시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좀비 시스템에 의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수정 방안을 탐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좀비 시스템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이 잘 못타는 스케이트를 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의식이 강력하게 개입합니다. 스케이트 타는 방법을 배우고 몸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연습을 통해 좀비 시스템이 강화되면 점점 좀비 시스템 쪽으로 일의 비중이 넘어갑니다. 더 이상 의식이 개입할 필요가 없게 되죠. 우리 일상의 대부분 일들은 다 우리의 의식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좀비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의식이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때로 우리는 스스로가 의식적 존재라는 점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된 나의 모습이 아닌 것 같고, 평소 의식하지 못했던 내 숨겨진 욕망을 발견하면 몹시 당황스럽고 부정하고 싶고 그런 거죠. 이런 자세는 나 스스로의 진실된 모습을 마주하려는 태도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더욱더 아닙니다. 뇌는 좀비 시스템에 많은 일을 맡김으로써 에너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인간의 의식 시스템은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중요한 강점이 있지만 이글먼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너지를 미친 듯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글을 주의 깊게 읽거나 운동 자세를 의식적으로 고칠 때는 아주 힘들죠. 그건 그럴 때 실제로 뇌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모든 일에 이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많은 일들, 사실 대부분 일들을 자동화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좀비 시스템에 무작정 자리를 많이 내어주면 내 안에 괴물 같은 모습에 잡아먹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의식적인 시스템과 무의식적인 시스템 모두가 내 몸 안에 함께 들어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 사이에 지나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들의 뇌에 비해 독특한 점은 훈련을 통해 각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고난 뇌를 갖고 살다가 죽는 동물이 아니라 환경과 습관을 통해 뇌를 유연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노인분들 중에는 별다른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던 분들도 사망 후 부검해보면 상당수가 알츠하이머로 뇌가 아주 많이 손상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그분들은 평소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하셔서 손상된 하나의 시스템을 다른 발전된 시스템의 힘으로 보충했던 겁니다. 그래서 멀쩡해 보였던 거죠. 이렇게 우리의 뇌는 여러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져 있으며 평상시의 관리로 각 시스템 사이의 역학관계를 상당 부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위한 첫걸음으로는 자신의 뇌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이해해보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데이비드 이글먼의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는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는 생생한 이야기와 비유들을 통해 우리가 평소 내 안을 의식해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뇌의 숨겨진 활동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글먼은 뇌과학계의 칼 세이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생 때 코스모스를 읽고 우주에 관한 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확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를 읽으면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생각을 크게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의식적인 결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무의식적인 나의 면모들에 먼저 깊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절대로 의식할 수는 없지만 나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면모들이 너무 많다는 걸 생각하게 됐거든요. 인상 깊은 실험 사례들도 너무 많아서 저는 아마 두고두고 강연이나 지적인 대화 자리에서 이야깃거리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재밌는 과학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 책도 역대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뇌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글먼의 설명을 토대로 뇌는 결코 통일적이지 않으며 여러 파벌로 쪼개져 있다는 견해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정신이 여러 대립하는 힘들 간의 상충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나라는 통합적인 현상이 얼마나 진실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